지금 이 순간 한국 기술을 향한 세상의 시선이 바뀌고 있습니다. 한국이 개발한 사상 최고 성능 반도체에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는데요. 삼성은 스마트폰, AP 설계, 파운드리, 그리고 디스플레이를 모두 가진 올인원 시스템을 유일하게 보유한 기업이 되었습니다. 삼성이 던진 신의 한 수를 지금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감동소환소는 이제 첫 시작하는 채널이에요. 구독, 좋아요와 함께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더욱 재밌는 사연으로 보답해드리겠습니다.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루카 베르나르디,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태어나 지금은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활동하는 글로벌 빅테크 컨설턴트이자 칩 아키텍트입니다. 제 사무실은 쿠퍼티노 중심가 17층에 자리하고 있었는데 창밖으로 보이는 애플파크의 거대한 원형 건물이 마치 미래에서 온 우주선처럼 느껴지곤 했었죠. 벽면 한쪽에는 지난 25년간 제가 자문했던 수많은 반도체 회사들의 플래크가 걸려 있었습니다. 인텔, 엔비디아, AMD, 그리고 물론 TSMC와 삼성전자까지 말이에요. 매일 아침 이탈리아식 에스프레소 머신에서 추출한 진한 커피 한 잔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제 오랜 습관이었습니다. 그 쓰면서도 달콤한 향이 사무실을 가득 채울 때면 어김없이 떠오르는 생각이 하나 있었죠. 반도체 업계에서 살아남으려면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를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 말입니다. 그리고 제게는 하나의 확고한 공식이 있었거든요. 삼성은 모험, TSMC는 신뢰. 이 신념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정확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2018년 제가 한 미국 스마트폰 제조업체의 차세대 프로세서 선정 프로젝트를 담당했을 때였어요. 삼성은 당시 혁신적인 7나노 공정을 제안했지만 수율이 예상보다 낮아 출시 일정이 석 달이나 지연되었었죠. 반면 TSMC는 조금 보수적이었지만 약속한 일정을 정확히 지켰습니다. 특히 최근 3나노 전쟁에서 벌어진 상황을 지켜보면서 제 확신은 더욱 굳어졌습니다. 삼성이 세계 최초로 GAA 기술을 적용한 3나노 공정을 야심차게 출시했지만 수율 문제로 인해 주요 고객들이 하나둘씩 TSMC로 발길을 돌렸거든요. 애플은 물론이고 퀄컴마저도 차세대 스냅드래곤 칩 생산을 TSMC에 맡겼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의 씁쓸함이란 마치 제가 예상했던 시나리오가 그대로 현실이 된 것 같았어요.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는 캘리포니아의 화창한 오후였습니다. 사무실 밖으로는 101번 고속도로를 따라 끝없이 이어지는 차량 행렬이 보였고 멀리 산타크루즈 산맥의 능선이 아지랑이에 쌓여 흐릿하게 떠오르고 있었네요. 책상 위에는 막 추출한 에스프레소가 김을 내뿜고 있었고 제 옆에서는 동료 마크가 최신 AI 칩 트렌드 보고서를 정리하며 키보드를 두들기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왔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노트북 화면 우측 하단에 뜬 뉴스 알림이 제 시선을 사로잡았죠. 삼성전자 세계 최초 2나노 GAA 기반 AI 반도체 발표. 처음에는 별것 아닌 듯 눈길을 돌렸습니다. 또 하나의 마케팅 발표겠거니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제 가슴 한구석에서 묘한 설렘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손가락이 저절로 그 링크를 클릭하고 있었네요. 기사를 읽어 내려가면서 제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습니다. GAA 게이트 올어라운드라는 용어가 반복해서 등장했는데 이것은 결코 가벼운 개량이 아니었거든요. 트랜지스터의 채널을 게이트가 사방에서 감싸는 완전히 새로운 구조적 혁신을 의미하는 것이었으니까요. 더욱 놀라운 것은 TSMC도 아직 2나노에서 GAA를 완전히 상용화하지 못한 상황에서 삼성이 먼저 깃발을 꽂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마크가 제 어깨 너머로 화면을 들여다보더니 휘파람을 불었어요. 루카, 이거 정말이야? 라고 묻는 그의 목소리에는 의외라는 감정이 묻어나고 있었죠. 저 역시 고개를 끄덕이기보다는 미간을 찌푸리며 더 많은 정보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클릭할 때마다 새로운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델, 테슬라, 그리고 몇몇 글로벌 AI 기업들이 벌써 삼성의 2나노 공정에 관심을 표명했다는 내용들이 줄을 이었거든요. 특히 테슬라가 165억 달러라는 천문학적 규모의 AI 반도체 제조 계약을 삼성과 체결했다는 소식은 제게 적지 않은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기술적 모험을 좋아한다고는 하지만
이 정도 규모의 계약이라면 분명 철저한 기술 검증을 거쳤을 텐데 말이에요. 더욱 흥미로운 것은 DXM2라는 생소한 기술이 함께 언급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드램 확장 메모리 내 연산 처리라는 개념이 반복해서 나타났는데 이것이 의미하는 바를 이해하는 순간 제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만약 이 기술이 정말 성공한다면 기존 AI 반도체의 병목 현상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오후 햇살이 점점 기울어지면서 사무실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빛이 황금빛으로 변해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아름다운 풍경에는 전혀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손가락이 마우스 휠을 돌리며 관련 기사들을 계속 뒤져보고 있었거든요. 한 기술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삼성의 DXM2 기술이 기존 AI 반도체 대비 연산 속도를 30% 이상 향상시키고 전력 소모를 40%가량 절감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의심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정말 삼성이 3나노에서의 수율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을까요? 2나노라는 더욱 까다로운 공정에서 안정적인 양산이 가능할까요? 하지만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묘한 기대감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정말 만약에 이번에는 다른 결과가 나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녁 퇴근 시간이 되어서야 겨우 컴퓨터를 끌 수 있었습니다. 101번 고속도로는 여전히 붐비고 있었고 라디오에서는 평범한 팝송이 흘러나오고 있었지만 제 머릿속은 온통 반도체 이야기로 가득했어요.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가로등 불빛들이 만들어내는 규칙적인 패턴을 바라보며 저는 제 내면의 복잡한 감정들을 정리해보려 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잠이 오지 않았네요. 거실 소파에 앉아 태블릿을 켜고 다시 한번 관련 기사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좀 더 구체적인 기술적 세부 사항들을 파악해보고 싶었거든요. 새벽이 될 때까지 읽고 또 읽었지만 여전히 확신을 갖기는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이 이야기가 단순한 마케팅 발표 이상의 무언가라는 것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커피 머신의 기계음이 제 잠을 깨웠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눈이 떠진 것은 아마도 밤새 머릿속을 맴돌던 생각들 때문이었을 거예요. 세면대 거울에 비친 제 얼굴에는 피곤함이 역력했지만 눈동자만큼은 이상하리만치 또렷했거든요. 샤워를 하면서도 계속 어젯밤 읽었던 기사들이 떠올랐습니다. 삼성, 이나노, GAA, DXM2라는 단어들이 온몸에 떨어지는 뜨거운 물줄기와 함께 제 의식 속으로 스며들어왔죠.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받은 이메일이 하나 있었어요. 대만 신주에서 열리는 아시아 반도체 서밋 참석 요청이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일정을 핑계로 미뤘을 텐데 그날만큼은 달랐네요. 손가락이 저절로 참석 의사를 표시하는 답장을 타이핑하고 있었거든요. 마치 운명이 저를 그곳으로 이끌고 있는 것만 같았어요. 사흘 후 타오야안 공항에 내렸을 때 대만 특유의 습하고 따뜻한 공기가 제 얼굴을 감쌌습니다. 공항 로비를 가득 채운 여행객들의 웅성거림 속에서도 유독 반도체 관련 대화들이 제 귀에 들어왔어요. 누군가는 TSMC의 최신 투자 계획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고 다른 누군가는 중국 업체들의 추격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었죠. 신주 시내의 호텔에 체크인한 후 곧바로 컨퍼런스 회장으로 향했습니다. 길거리 곳곳에서 TSMC의 로고가 새겨진 건물들을 볼 수 있었어요. 이곳은 그야말로 TSMC의 도시였거든요. 택시 기사마저도 영어로 TSMC가 대만의 자랑이라고 말할 정도였으니까요. 컨퍼런스 회장 로비에서 오랜 동료들과 마주쳤을 때의 반가움이란 마치 고향을 찾은 것 같았습니다. 데이비드 림은 여전히 깔끔한 정장 차림으로 저를 맞아주었고 그의 옆에 서 있던 사라 챙과 톰 왕도 반갑게 인사를 건넸어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회장 근처 카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에스프레소 한 잔을 주문하고 자리에 앉자마자 데이비드가 입을 열었어요. 루카, 요즘 삼성 얘기 많이 들리던데 어떻게 생각해? 라고 묻는 그의 목소리에는 이미 답을 예상하고 있다는 뉘앙스가 깔려 있었죠. 주변 테이블에서도 비슷한 대화들이 오가고 있었거든요. 삼성이 또 큰 소리치고 있다느니 결국 수율 문제로 고전할 것이라느니 하는 이야기들 말이에요. 사라가 태블릿을 꺼내더니 최근 업계 분석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3나노 시장 점유율 그래프였는데
TSMC가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숫자로만 보면 논란의 여지가 없었죠. 그녀가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봐봐, 결국 시장은 안정성을 선택한다고. 삼성은 늘 요란한 시장만 한다니까요. 톰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어요. 자신이 최근 만난 한 중국 스마트폰 제조업체 임원이 삼성 3나노 칩의 수율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거든요. 약속했던 성능은 나오지 않고 발열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결국 TSMC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씁쓸한 경험담이었죠. 저는 커피잔을 입술에 대고 한 모금 마시면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논리적으로는 모두 일리가 있는 말들이었어요. 하지만 어젯밤부터 제 마음속에 자리 잡은 묘한 의문들이 계속 고개를 들었거든요. 만약 정말 삼성이 이번에는 다르다면 어떨까요? 라는 생각이 자꾸만 스며들어왔어요. 데이비드가 제 표정을 읽었는지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루카, 설마 삼성 얘기에 혹하는 건 아니겠지. 우리가 지금까지 봐온 게 뭔데요?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어요. 마치 20년간 이 업계를 지켜본 경험이 모든 것을 증명해준다는 듯한 어조였죠. 하지만 제 머릿속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왜 글로벌 언론들이 삼성의 이번 행보를 신의 한 수라고 부르는 걸까요? 왜 테슬라 같은 까다로운 회사가 165억 달러나 되는 계약을 체결했을까요? 왜 월스트리트 저널과 파이낸셜 타임스가 연일 삼성의 기술적 돌파구에 대해 보도하고 있을까요? 사라가 태블릿 화면을 넘기면서 또 다른 자료를 보여주었어요. TSMC의 최신 투자 계획이었는데 향후 3년간 500억 달러를 첨단 공정 개발에 투입한다는 내용이었죠. 이 정도 규모의 투자라면 당분간 기술적 우위는 계속 유지될 것이라는 것이 그녀의 분석이었어요. 톰이 웃으면서 덧붙였습니다. 삼성이 아무리 GAA를 외쳐도 결국 양산 안정성이 문제라고. 고객들은 실험실 성과가 아니라 공장에서 나오는 칩의 품질을 본다고 말이에요. 그의 말에는 오랜 경험에서 우러나온 냉철함이 묻어나고 있었어요. 카페 밖으로는 신주의 저녁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네온사인들이 하나둘씩 켜지기 시작했고 퇴근길 직장인들이 분주하게 오가고 있었어요. 그 평범한 일상의 모습 속에서도 이곳이 세계 반도체 산업의 중심지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죠. 거리 곳곳에서 들려오는 기술 관련 대화들, 손에 들린 최신 스마트폰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 눈빛에서 느껴지는 자신감 말이에요. 데이비드가 시계를 보더니 일어설 시간이라고 말했어요. 내일 있을 TSMC 공장 견학 일정을 확인해야 한다면서요. 우리는 각자 계산을 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동료들의 말이 틀렸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의 분석은 데이터에 기반한 합리적인 판단이었거든요. 하지만 제 가슴 한구석에서는 계속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만약 이번에는 정말 다르다면, 만약 삼성이 진짜 게임 체인저를 들고 나왔다면 어떻게 될까요? 호텔방에 도착해서 노트북을 켜고 다시 한번 관련 기사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객관적인 시각으로 접근해보고 싶었어요.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최근 트위터에 올린 게시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삼성의 AI 칩 기술에 대한 기대감을 표현한 내용이었죠. 단순한 비즈니스 립서비스가 아니라 진짜 기술적 확신이 담긴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도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25년간 쌓아온 경험과 직감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거든요. 신뢰할 수 있는 동료들의 조언과 제 내면에서 솟아오르는 호기심 사이에서 말이에요. 결국 한 가지 결론에 도달했어요. 직접 확인해보지 않고서는 이 의문을 풀 수 없을 것 같다는 것 말입니다. 대만에서의 마지막 밤, 저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다음 목적지는 한국이었어요. 호텔방에서 항공편을 검색하면서도 제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이것이 단순한 호기심인지 아니면 전문가로서의 의무감인지 스스로도 확신할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직접 보지 않고서는 이 궁금증을 해결할 수 없을 것 같다는 것 말이에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첫 인상은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납니다. 공항 로비 천장에 설치된 거대한 LED 디스플레이에서는 삼성전자의 최신 광고가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반도체 웨이퍼가 천천히 회전하면서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패턴들, 그리고 그 위에 새겨진 글자들, 세계 최초 2나노 GAA 기술. 마치 제가 이곳에 온 이유를 상기시켜주는 것 같았죠. 공항 리무진을 타고 평택으로 향하는 길, 창밖으로 펼쳐지는 한국의 풍경이 제게는 무척이나 새로웠습니다. 고속도로 양옆으로 끝없이 이어지는 아파트 단지들, 그 사이사이로 보이는 첨단 공장들, 그리고 멀리 지평선 너머로 희미하게 보이는 산자락까지. 모든 것이 질서정연하면서도 역동적으로 느껴졌어요. 평택에 도착한 것은 저녁 8시쯤이었습니다. 택시에서 내리자마자 코끝을 스치는 차가운 공기와 함께 어디선가 들려오는 기계음들이 제 감각을 자극했어요. 이곳이 바로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생산 단지라는 것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거든요. 멀리 보이는 거대한 공장 건물들에서는 24시간 가동되는 생산 라인의 불빛들이 마치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죠. 호텔 체크인을 마친 후 저는 캠퍼스 인근을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구글 맵을 보니 걸어서 10분 거리에 작은 카페가 하나 있더군요. 카페 로하스라는 이름의 소박한 곳이었는데 아마도 이 지역 직장인들이 자주 찾는 곳인 것 같았어요. 카페 문을 열고 들어서자 따뜻한 조명과 함께 원두 볶는 향기가 저를 맞아주었습니다. 생각보다 넓은 공간이었는데 구석구석에 앉아있는 사람들의 대화 소리가 은은하게 들려왔어요. 대부분이 젊은 직장인들이었고 그들의 책상 위에는 노트북과 함께 복잡한 도면들이 펼쳐져 있었죠. 아메리카노 한 잔을 주문하고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밖으로는 평택 캠퍼스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왔어요. 수십 개의 건물들이 질서정연하게 배치되어 있었고 각 건물마다 다른 색깔의 조명들이 켜져 있어서 마치 거대한 회로도를 보는 것 같았거든요. 그때 옆 테이블에서 들려오는 대화가 제 귀에 들어왔습니다. 두 명의 젊은 남성이 뭔가 진지하게 토론하고 있었는데 가끔씩 들리는 단어들이 흥미로웠어요. GAA 수율, 웨이퍼, 이런 용어들이 자연스럽게 그들의 입에서 나오고 있었거든요. 호기심을 참을 수 없어서 조심스럽게 말을 걸어보았습니다. 실례하지만 혹시 반도체 관련 일을 하시나요? 라고 물었더니 그들이 밝게 웃으며 대답해 주었어요. 네, 삼성전자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저쪽 분은 공정 엔지니어고 자신은 설계 엔지니어라고 소개해 주더군요. 제가 이탈리아에서 온 칩 아키텍트라고 자기소개를 하자 그들의 눈이 반짝했습니다. 특히 공정 엔지니어인 이정우 씨가 관심을 보였어요. 해외에서 오신 분이 이 시간에 여기 계신다는 게 신기하다면서 혹시 저희 GAA 기술 때문에 오신 건가요? 라고 직설적으로 물어보더군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맞다고, 삼성의 2나노 GAA 기술에 대해 더 알고 싶어서 왔다고 말이에요. 그러자 이정우 씨가 자리를 권하면서 함께 이야기해보자고 제안했거든요. 대화가 시작되자 곧바로 느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진정성이었습니다. 자신들의 기술을 자랑하려고 하기보다는 솔직하게 어려웠던 과정들을 털어놓더군요. 설계 엔지니어인 김민준 씨가 손가방에서 낡은 노트 한 권을 꺼내는 모습이 특히 인상적이었어요. 그 노트는 정말 오래된 것 같았습니다. 가죽 표지가 많이 낡아 있었고 곳곳에 펜으로 그은 표시들과 포스트잇이 빼곡하게 붙어 있었거든요. 김민준 씨가 그 노트를 조심스럽게 펼치면서 말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팀의 보물이라고, 20년간의 실패와 성공이 모두 담겨 있다고 말이에요. 노트를 들춰보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2003년부터 시작된 GAA 연구 기록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어요. 초기에는 대부분 실패 기록들이었죠. 수율 5%, 누설 전류 문제 미해결, 공정 안정성 확보 필요, 이런 메모들이 반복되고 있었거든요. 김민준 씨가 페이지를 넘기면서 설명해 주었어요. 처음에는 정말 막막했다고, 기존 핀팩 구조의 한계는 명확했지만 GAA로 넘어가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였다고 말이에요. 트랜지스터의 채널을 게이트가 사방에서 완전히 감싸는 구조를 만드는 것, 말로는 간단하지만 실제로는 수천 번의 실험과 실패를 거쳐야 했다더군요. 이정우 씨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덧붙였습니다. 가장 어려웠던 건 주변의 시선이었다고 해요. 다른 회사들이 안정적인 핀팩 기술로 성과를 내고 있을 때 삼성만 혼자서 험난한 길을 가고 있다는 느낌이었다고 말이에요.
사내에서도 회의적인 목소리들이 많았고, 언론에서도 삼성의 모험적 행보를 우려하는 기사들이 계속 나왔었거든요. 하지만 그들의 눈빛에서는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느껴졌어요. 김민준 씨가 노트의 뒷부분을 보여주었는데 2020년 이후부터는 성공 기록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더군요. 수율 20% 달성, 누설 전류 90% 감소, 전력 효율 향상 확인, 이런 긍정적인 내용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었어요. 가장 감동적이었던 순간은 노트의 마지막 페이지였습니다. 2024년 6월 15일이라는 날짜와 함께 이런 글이 적혀 있었거든요. 마침내 게이트가 채널을 내면에서 완전히 감쌌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꿈꿔온 GAA이다 라고 말이에요. 이정우 씨가 그때의 기분을 설명해 주었어요. 실험실에서 측정 결과를 확인하는 순간 팀원들이 모두 조용해졌다고 해요. 누구도 말을 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알 수 있었다고 합니다. 드디어 해냈다는 것을 말이에요. 카페 밖으로는 평택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과의 대화는 계속 이어졌어요. 이제 DXM2 기술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갔는데 이건 역시 놀라운 혁신이었거든요. 기존의 AI 칩들이 CPU에서 메모리로 데이터를 계속 주고받아야 하는 병목 현상 때문에 한계가 있었다면 DXM2는 메모리 자체에서 연산을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속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바뀌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적 개선이 아니라 정말로 게임을 바꿀 수 있는 혁신이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의 태도에서 느껴지는 진정성과 장인 정신이 제게는 큰 인상을 남겼어요. 밤이 깊어서야 카페를 나올 수 있었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제 머릿속은 온통 그들의 이야기로 가득했어요. 20년간의 끈질긴 노력, 수많은 실패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의지, 그리고 마침내 이뤄낸 기술적 돌파구까지. 모든 것이 새로운 시각으로 다가왔거든요. 다음 날 아침 일찍 호텔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젯밤 카페에서 만났던 이정우 엔지니어였어요. 그가 미소를 지으며 다가와서는 뜻밖의 제안을 했거든요. 혹시 시간이 되시면 저희 선배 한 분을 소개해드리고 싶다고 DXM2 기술을 직접 개발하신 분이라고 말이에요. 제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젯밤부터 머릿속을 맴돌던 궁금증들이 마침내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이정우 씨의 안내를 받아 캠퍼스 근처의 작은 연구소로 향했어요. 건물 외관은 그리 화려하지 않았지만 출입구를 지나면서부터 느껴지는 첨단 기술의 분위기는 범상치 않았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이정우 씨가 설명해 주었습니다. 오늘 만날 분은 박성민 박사님이라고 삼성에서 메모리 기술 연구를 25년간 해오신 분이라고 했어요. 특히 PIM 기술의 아버지라고 불릴 정도로 이 분야의 권위자라더군요. 7층에서 내려 복도를 따라 걷는데 양쪽 벽면에 걸린 특허증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수백 개는 될 것 같은 특허들이 빼곡하게 걸려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메모리 관련 특허들이 특히 많았어요. 이곳이 얼마나 오랫동안 축적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지 실감할 수 있었거든요. 박성민 박사의 연구실 문을 두드리자 따뜻한 목소리로 들어오라는 대답이 들려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생각보다 소박한 공간이었어요. 하지만 책상 위와 벽면 곳곳에 놓인 각종 반도체, 샘플들과 복잡한 회로도들이 이곳의 진짜 정체성을 말해주고 있었죠. 박사님은 50대 중반 정도로 보이는 온화한 인상의 분이었습니다. 두꺼운 안경 너머로 바라보는 눈빛에는 깊은 지혜와 함께 여전히 꺼지지 않은 연구에 대한 열정이 느껴졌어요. 정중하게 인사를 나누고 의자에 앉자마자 그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해외에서 오신 분께서 저희 기술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다고 하지만 아직 완성된 기술이 아니라서 보여드릴 수 있는 것들이 제한적이라고 양해를 구하시더군요. 그런 겸손한 태도가 오히려 더 인상적이었어요. 제가 DXM2 기술에 대해 알고 있는 것들을 간략히 설명하자 박사님의 표정이 조금 놀라는 듯 했습니다. 꽤 구체적으로 알고 계시는군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책상 서랍에서 두꺼운 파일 하나를 꺼내셨어요. 파일을 펼치자 그동안 본 적 없는 복잡한 도면들이 나타났습니다. 전통적인 메모리 구조와 새로운 DXM2 구조를 비교한 설계도였는데 언뜻 봐도 완전히 다른 접근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거든요.
박사님이 펜을 들어 도면을 가리키면서 설명을 시작하셨어요. 기존의 AI 연산 방식은 마치 도서관에서 책을 찾는 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CPU나 GPU가 필요한 데이터를 메모리에서 가져와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엄청난 시간과 에너지가 소모된다는 것이었죠. 특히 AI가 복잡해질수록 이런 병목 현상은 더욱 심해진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DXM2는 완전히 다른 철학에서 출발했다고 하셨습니다. 데이터를 가져오는 대신 연산 자체를 메모리 안에서 처리한다는 것이었죠. 마치 도서관 안에 연구실을 만들어 놓고 그 자리에서 바로 연구를 하는 것과 같다고 비유해 주셨어요. 박사님이 또 다른 도면을 보여주셨는데 이것은 실제 DXM2 칩의 내부 구조였습니다. 기존 메모리 셀 사이사이에 미세한 연산 유닛들이 촘촘하게 배치되어 있었어요. 각각의 메모리 셀이 단순히 데이터를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연산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었죠. 이론적으로는 이해가 되었지만 실제로 구현하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지 상상하기 어려웠습니다. 박사님께서 그런 제 마음을 읽으셨는지 또 다른 파일을 꺼내셨어요. 이번에는 개발 과정에서 겪었던 시행착오들을 정리한 자료였습니다. 첫 번째 프로토타입은 2019년에 나왔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연산 정확도가 떨어졌고 발열 문제도 심각했다고 해요. 두 번째 시도에서는 정확도는 개선되었지만 전력 소모가 너무 컸고 세 번째에서는 속도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하시더군요. 그런 실패들을 거치면서 깨달은 것이 있다고 하셨어요. 단순히 메모리에 연산 기능만 추가하는 것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었죠. 메모리와 연산이 완전히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박사님이 책상 위에 있던 작은 칩 하나를 조심스럽게 집어들었습니다. 손가락 끝만한 크기의 그 칩이 바로 최신 DXM2 프로토타입이라고 하셨어요. 겉보기에는 평범한 반도체 칩과 다를 바 없어 보였지만 그 안에 담긴 혁신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죠. 이 칩 하나에는 기존 AI 칩 대비 3배 많은 연산 유닛이 들어있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크기는 오히려 20% 작아졌고 전력 소모는 40%나 줄어들었다고 해요. 마치 마법 같은 이야기였지만 박사님의 진지한 표정을 보니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실제 성능 테스트 결과도 보여주셨습니다. 대형 언어 모델 학습에서 기존 GPU 대비 30% 빠른 속도를 기록했고 이미지 인식 작업에서는 무려 50%나 향상된 결과를 얻었다고 하시더군요. 그런데 가장 놀라운 것은 이런 성능 향상이 전력 소모 증가 없이 달성되었다는 점이었어요. 박사님이 설명해 주신 또 다른 혁신은 확장성이었습니다. 기존 AI 칩들은 성능을 높이려면 칩 크기를 키우거나 여러 개를 연결해야 했는데 DXM2는 메모리를 늘리는 것만으로도 연산 능력이 비례해서 증가한다는 것이었죠. 이것은 데이터 센터 운영에 있어서 혁명적인 변화를 의미했습니다. 대화가 깊어질수록 제 내면의 확신도 점점 강해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적 개선이 아니라 패러다임의 전환이었거든요. AI 시대에 필요한 완전히 새로운 접근법이었어요. 그리고 이런 혁신을 해낸 것이 바로 한국의 삼성이라는 사실이 저에게는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박사님이 마지막으로 보여주신 자료는 DXM2와 삼성의 2나노 GAA 공정을 결합했을 때의 시너지 효과였습니다. GAA의 뛰어난 전력 효율성과 DXM2의 연산 혁신이 만나면서 기존 AI 칩 대비 종합 성능이 70% 이상 향상될 수 있다는 분석이었어요. 연구실을 나오면서 제 머릿속은 완전히 뒤바뀌어 있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삼성에 대해 가지고 있던 편견들이 하나씩 무너지고 있었거든요. 이것은 모험이 아니라 치밀한 계산과 오랜 준비 끝에 나온 결과물이었어요. 그리고 그 결과는 업계의 게임 룰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이정우 씨와 함께 캠퍼스를 걸으면서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 라고 말이에요. 한국에서 태어난 이 기술이 세계 AI 산업의 미래를 바꿀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호텔 로비에서 이정우 엔지니어를 만났을 때 그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 흥분되어 있으면서도 동시에 조심스러워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그가 주변을 살피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제 상부에 보고를 했는데 정말 특별한 분을 소개해주고 싶다고 하시더라고. 하지만 절대 비밀이어야 한다고 말이에요. 제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긴장된 태도에서 뭔가 중대한 일이 벌어질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이정우 씨의 안내를 받아 평택 캠퍼스 깊숙한 곳으로 향했어요. 일반인들은 절대 출입할 수 없는 특별 보안 구역이었습니다. 보안 게이트를 3번이나 통과해야 했어요. 지문 인식, 홍채 스캔, 그리고 특수 출입 카드까지. 마지막 게이트를 통과하자 완전히 다른 세계가 펼쳐졌습니다. 복도 양쪽 벽면에는 극비, 탑시크릿 같은 경고 문구들이 붙어 있었고 지나가는 연구원들마다 심각한 표정을 하고 있었어요. 지하 3층까지 내려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이정우 씨가 속삭였습니다. 지금 만날 분은 김태현 박사님이라고, 업계에서 GAA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분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 특별히 DXM2의 진짜 비밀을 보여주시겠다고 하셨다더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지하 3층 복도는 마치 SF 영화 세트장 같았어요. LED 조명이 푸른빛으로 복도를 비추고 있었고 곳곳에서 들려오는 기계음들이 이곳의 비밀스러운 분위기를 더욱 강조하고 있었죠. 벽면에 붙은 경고문들을 보니 정말로 중요한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어요. 김태현 박사의 연구실 문에는 특별한 보안 장치가 달려 있었습니다. 이정우 씨가 인터폰을 누르자 문 안에서 기계음이 울리더니 자동으로 열렸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연구실은 생각보다 훨씬 컸어요. 한쪽 벽면 전체가 거대한 모니터로 이루어져 있었고 그 앞에는 수십 개의 최첨단 장비들이 정렬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것은 중앙에 설치된 투명한 유리 상자였어요. 그 안에는 손바닥만한 크기의 검은 물체가 조심스럽게 보관되어 있었거든요. 김태현 박사님은 50대 후반의 카리스마 넘치는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첫마디가 저를 더욱 긴장시켰어요. 이 방에서 보시는 모든 것은 절대 외부에 언급하면 안 된다고, 아직 세상에 공개되지 않은 기밀 기술이라고 엄중하게 경고하셨거든요. 박사님이 유리 상자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저것이 바로 DXM2의 완성품이라고, 전 세계에서 오직 3개만 존재하는 프로토타입 중 하나라고 하시더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손에 땀이 촉촉하게 맺혔어요. 정말로 역사적인 순간을 목격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박사님이 특수 장갑을 끼고 조심스럽게 그 칩을 꺼내셨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반도체처럼 보였지만 현미경 화면으로 보여주신 내부 구조는 정말 경이로웠어요. 기존 메모리 셀들 사이사이에 미세한 연산 회로들이 거미줄처럼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었거든요. 박사님의 설명이 시작되자 저는 완전히 다른 세계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기존 AI 칩의 치명적 약점을 완전히 해결한 혁신적 기술이라고 하셨어요. CPU가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가져오는데 걸리는 시간, 그 찰나의 순간들이 모여서 AI 성능의 병목을 만든다는 것이었죠. 그런데 DXM2는 완전히 다른 접근을 했다고 하셨습니다. 데이터가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연산을 처리한다는 것이었어요. 마치 요리사가 재료를 가져오는 대신 재료가 있는 곳에 주방을 만드는 것과 같다고 비유해 주셨죠. 갑자기 박사님이 컴퓨터 키보드를 두들기기 시작했습니다. 대형 모니터에 실시간 테스트 화면이 나타났어요. 왼쪽에는 기존 GPU, 오른쪽에는 DXM2 칩이 동일한 AI 작업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화면 하단의 숫자들이 실시간으로 변하고 있었는데 그 차이가 점점 벌어지고 있었어요. 첫 번째 테스트는 이미지 인식이었습니다. 수천 장의 사진을 동시에 분석하는 작업이었는데 DXM2가 압도적으로 빨랐어요. 기존 GPU가 100장을 처리할 때 DXM2는 이미 150장을 끝내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진짜 충격은 전력 소모량이었습니다. DXM2는 GPU의 절반도 안 되는 전력으로 더 빠른 성능을 보이고 있었어요. 박사님이 더욱 복잡한 테스트를 시작했습니다. 대형 언어 모델을 실시간으로 학습시키는 작업이었어요. 화면에는 수백만 개의 단어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가고 있었고 각 칩은 이들 사이의 복잡한 관계를 학습해야 했습니다. 결과는 더욱 놀라웠어요. DXM2는 기존 시스템보다 3배나 빠른 속도로 학습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학습 정확도였어요. 같은 시간 동안 DXM2가 달성한 정확도가 기존 시스템보다 20%나 높았거든요. 박사님이 갑자기 테스트를 중단하고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러더니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까지 보신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 진짜 비밀은 따로 있다고 하시더군요. 제 심장이 다시 한번 빨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박사님이 벽면에 숨겨진 패널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또 다른 특수 보관함이 있었어요. 이번에는 더욱 조심스럽게 다루시더니 완전히 다른 칩을 꺼내셨습니다. 겉보기에는 비슷해 보였지만 뭔가 다른 기운이 느껴졌어요. 이것이 바로 차세대 DXM2라고 하셨습니다. 삼성의 2나노 GAA 공정과 완벽하게 결합된 버전이라고 하시더군요. 지금까지 본 것보다 2배 이상 강력한 성능을 낼 수 있다고 하셨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새로운 테스트가 시작되었어요. 이번에는 실제 자율주행차 시뮬레이션이었습니다. 복잡한 도심 환경에서 수백 개의 변수를 실시간으로 처리해야 하는 극한의 테스트였죠. 화면에는 가상의 도시가 펼쳐졌고 그 안에서 자동차가 스스로 판단하며 주행하기 시작했어요. 결과는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차세대 DXM2는 인간 운전자보다도 빠르고 정확한 판단을 내리고 있었어요. 급작스럽게 나타나는 보행자, 갑자기 끼어드는 차량, 변화하는 신호등까지 모든 상황을 완벽하게 처리하고 있었거든요. 박사님이 마지막으로 보여주신 데이터가 가장 충격적이었어요. 이 기술이 상용화되면 AI 데이터 센터의 전력 소모를 70%까지 줄일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동시에 성능은 현재보다 5배 이상 향상될 수 있다고 하셨어요. 이것은 단순한 기술 개선이 아니라 완전한 패러다임 전환이었습니다. 연구실을 나오면서 제 머릿속은 완전히 뒤바뀌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알고 있던 모든 상식들이 무너지고 있었거든요. 삼성이 정말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기술을 손에 넣었다는 것을 직접 확인했으니까요. 그리고 그 기술의 위력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력했습니다. 박성민 박사와의 만남을 마치고 연구소를 나오던 중 이정우 씨가 갑자기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러더니 조심스럽게 물어보더군요. 혹시 실제 테스트 현장을 보고 싶으시냐고. 지금 막 엑시노스 2600의 최종 성능 검증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이에요. 제 심장이 순간 빨라졌습니다. 이론으로만 듣던 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니 이보다 더 좋은 기회가 또 있을까요? 보안 절차를 거쳐 들어간 테스트룸은 마치 우주선 내부 같았습니다. 사방이 하얀 벽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중앙에는 거대한 모니터들이 원형으로 배치되어 있었어요. 그 앞에서 6명의 엔지니어들이 긴장된 표정으로 키보드를 두들기고 있었거든요. 공기 중에는 전자기기 특유의 냄새와 함께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테스트 담당자인 최영호 수석 연구원이 저를 맞아주었어요. 그의 첫마디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오늘이 바로 우리 엑시노스 2600이 세계 최고 성능을 입증하는 날이라고. 지금부터 퀄컴의 최신 스냅드래곤 8 엘리트 제니와 직접 대결한다고 하더군요. 그 순간 제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중앙 테이블 위에는 2개의 동일한 테스트 보드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왼쪽에는 삼성의 엑시노스 2600, 오른쪽에는 퀄컴의 스냅드래곤이 장착되어 있었어요. 언뜻 보기에는 별다를 게 없어 보이는 작은 칩들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기술력의 차이가 곧 드러나게 될 것이었죠. 최 연구원이 설명해 주었습니다. 첫 번째 테스트는 AI 이미지 처리 성능이라고. 4K 해상도 영상에서 실시간으로 1000개의 객체를 인식하고 분류하는 작업이라고 하더군요. 이것은 자율주행차에서 실제로 사용되는 수준의 복잡한 연산이었어요. 제 손바닥에 땀이 촉촉하게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어요. 3, 2, 1 시작. 2개의 화면이 동시에 켜지면서 동일한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복잡한 도심 풍경이었는데 자동차, 보행자, 신호등, 건물 등 수많은 객체들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각 칩은 이 모든 것들을 실시간으로 인식하고 분류해야 했습니다. 처음 몇 초간은 두 화면 모두 비슷해 보였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차이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왼쪽 엑시노스 2600 화면에서는 객체 인식 박스들이 더 정확하고 빠르게 나타나고 있었거든요. 특히 멀리 있는 작은 객체들까지도 놓치지 않고 잡아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모니터 하단의 숫자들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었습니다. 처리 속도, 정확도, 전력 소모량까지 모든 지표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는데 엑시노스 2600이 모든 면에서 앞서고 있었어요. 특히 전력 소모량은 스냅드래곤보다 35%나 낮았습니다. 최 연구원이 흥분된 목소리로 중간 결과를 알려주었습니다. 엑시노스 2600이 초당 1247개의 객체를 처리하고 있는 반면 스냅드래곤은 956개에 머물고 있다고 했어요. 무려 30%나 차이가 나고 있었던 거죠. 그 순간 저는 제가 뭔가 역사적인 순간을 목격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두 번째 테스트는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대형 언어 모델 추론 성능 테스트였는데 복잡한 수학 문제와 논리 추론을 동시에 처리하는 작업이었습니다. 화면에는 양자역학부터 경제학까지 다양한 분야의 어려운 질문들이 나타났고 각 칩은 이에 대한 답을 실시간으로 생성해야 했어요. 결과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엑시노스 2600은 평균 2.3초 만에 정확한 답을 제시했는데 스냅드래곤은 3.1초가 걸렸어요. 정확도 면에서도 엑시노스가 94.7%를 기록한 반면 스냅드래곤은 89.2%에 그쳤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모든 성능 향상이 더 적은 전력으로 달성되었다는 점이었죠. 하지만 진짜 충격은 세 번째 테스트에서 터졌습니다. 멀티태스킹 성능 평가였는데 동시에 여러 가지 AI 작업을 처리하는 능력을 측정하는 것이었어요. 이것은 실제 스마트폰에서 일어나는 상황과 가장 유사한 테스트였습니다. 화면이 여러 개로 분할되더니 각각 다른 작업들이 시작되었어요. 음성 인식, 사진 편집, 게임 그래픽 렌더링, 번역, 영상 통화까지 5가지 작업이 동시에 실행되었습니다. 이것은 일반 사용자도 충분히 경험할 수 있는 시나리오였죠. 스냅드래곤 쪽 화면에서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버벅거리기 시작했어요. 특히 세 번째 작업부터는 명확하게 지연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엑시노스 2600은 여전히 매끄럽게 모든 작업을 처리하고 있었어요. 마치 여유를 부리고 있는 것처럼 보일 정도였습니다. 최 연구원이 실시간 성능 그래프를 보여주었는데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었어요. 멀티태스킹 상황에서 엑시노스 2600은 모든 작업에서 일정한 성능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스냅드래곤은 작업이 늘어날수록 각 작업의 성능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었거든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순간은 테스트 마지막 단계였습니다. 갑자기 긴급 전화가 걸려오는 상황을 시뮬레이션한 것이었는데 이때 다른 모든 작업들을 일시 중단하고 통화 품질을 최우선으로 처리해야 했어요. 엑시노스 2600은 0.1초 만에 작업 우선순위를 재조정하고 완벽한 통화 품질을 제공했습니다. 스냅드래곤은 0.4초가 걸렸고 통화 품질도 다소 떨어졌어요. 테스트가 모두 끝나고 최종 결과가 대형 스크린에 표시되었을 때 룸 안의 모든 사람들이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종합 성능에서 엑시노스 2600이 스냅드래곤을 38%나 앞선 것이었거든요. 단일 코어에서 17%, 멀티 코어에서 무려 38%의 성능 우위를 보인 것이었어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 지난 25년간의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삼성은 항상 도전자였고 TSMC와 퀄컴은 항상 왕자였죠. 하지만 지금 제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였어요. 도전자가 왕자를 차지하는 순간이었거든요. 최 연구원이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정말 놀랍지 않냐고 말이에요.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어요. 그리고 나서야 겨우 입을 열 수 있었습니다. 믿을 수 없다고 이것은 단순한 성능 향상이 아니라 완전한 게임 체인저라고 말했거든요. 손톱만 한 크기의 그 작은 칩을 바라보면서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세계 최고의 성능 칩이 한국 땅에서 태어났구나. 이제 국산화는 단순한 자존심이 아니라 성능에서도 최정점에 오른 상징이구나 라고 말이에요. 제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 뜨거운 것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충격적인 경험을 뒤로하고 베를린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계속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구름 위로 펼쳐진 끝없는 하늘을 보면서도 머릿속에는 엑시노스 2600의 압도적인 성능 테스트 장면이 계속 재생되고 있었어요. 38%의 성능 차이, 그 숫자가 제 모든 고정관념을 흔들어 놓았거든요. 베를린 국제 반도체 포럼은 업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행사 중 하나였습니다. 전 세계 반도체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최신 기술 동향을 논의하는 자리였죠. 포츠담 광장 근처의 거대한 컨벤션 센터에 도착했을 때 입구를 장식한 각종 반도체 회사들의 로고가 눈에 들어왔어요. TSMC, 인텔, 삼성, 퀄컴까지 모든 거대 기업들이 자신들의 기술력을 뽐내고 있었습니다. 등록을 마치고 메인홀에 들어서자 익숙한 얼굴들이 보였어요. 대만에서 만났던 데이비드 림과 사라, 첸이 TSMC 부스 앞에서 기자들과 인터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들의 자신감 넘치는 표정을 보니 아직도 3나노 시장 승리의 여운에 빠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오전 기조연설이 끝나고 첫 번째 패널 토론이 시작되었습니다. 주제는 차세대 모바일 프로세서의 미래였는데 패널리스트로는 TSMC, 퀄컴, 삼성, 그리고 몇몇 주요 팹리스 회사 대표들이 참석했어요. 좌석 배치만 봐도 업계 파워 밸런스를 알 수 있었습니다. TSMC와 퀄컴 대표들이 중앙에 앉아 있었고 삼성 대표는 상대적으로 한쪽 구석에 자리하고 있었거든요. 토론이 시작되자마자 TSMC의 마크 리우 기술 총괄이 포문을 열었습니다. 안정성 없이는 혁신도 의미가 없다고, 고객들이 원하는 것은 실험실 성과가 아니라 실제 양산에서 검증된 기술이라고 강조했어요. 암묵적으로 삼성의 GAA 기술을 겨냥한 발언이었죠. 퀄컴의 크리스토프 아몬 CEO도 거들었습니다. 자신들이 TSMC와 오랫동안 파트너십을 유지하는 이유는 신뢰 때문이라고 수율 80% 없이는 시장이 움직이지 않는다고 못을 박았어요. 그 순간 객석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삼성 시스템 LSI의 박용인 사장이 반박하려 했지만 사회자가 시간 관계상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자고 했어요. 묘하게 삼성에게 불리한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었습니다. 제 가슴 한구석에서 뭔가 끓어오르는 감정이 느껴졌어요. 그때 사회자가 청중석에서 질문을 받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여러 손이 올라갔는데 제 손도 어느새 올라가 있었어요. 사회자가 저를 지목하자 마이크가 전달되었습니다. 순간 홀 안의 모든 시선이 제게 집중되었어요. 일어서는 순간 제 다리가 약간 떨리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본 것들, 엑시노스 2600의 압도적인 성능, DXM2의 혁신적인 기술력이 제게 용기를 주었어요. 제가 입을 열자 홀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루카 베르나르디 실리콘밸리에서 활동하는 칩 아키텍트라고 자기소개를 했어요. 그리고 이어서 말했습니다. 최근 삼성의 2나노 GAA 기술을 직접 확인할 기회가 있었는데 지금까지 들은 이야기와는 완전히 다른 현실을 목격했다고 말이에요.